경제 민생 법안의 처리를 놓고 정의와 국회의장과 여당이 맞서는 형국에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년 전 국회 선진화법 처리 당시 찬반이 바뀐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목을 끕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의 쟁점 법안 직권상정 요청을 뿌리친 정의와 국회의장. 아이러니한 건 3년 전 선진화법 표결 당시 여당 의원이었던 정 의장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입니다. 그때에 사실은 제 반대도 불구하고 통과된 법이고 의장의 입장에서는 초법적인 발상을 가지고 행하면 오히려 나라에 더 혼란을 가져오고 정 의장에게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한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 특히 선진화법 내에서의 의장님의 권한은 국회가 입법을 하지 못하는 또 정쟁에 몰려있는 상태에서는 의장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 의원은 3년 전 선진화법 통과에 찬성했습니다. 결국 3년 전 선진화법에 대한 여당 인사들의 입장이 역전된 겁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원활한 국정 운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버린 선진화법. 이번 사태는 아무리 법안 취지가 좋다고 해도 우리 정치의 수준을 감안해야 한다는 교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경준입니다.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정명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소 이사, 박용진 새정치면 전 대변인, 김면 RN서치 소장 네 분 모셨는데요. 관련 소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 한꺼번에 나오시니까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당 이름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탈당한 지가 5일째가 됐는데 아무래도 민심의 동향이 굉장히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한국갤럽에서 오늘 처음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야권에서 문재인 전 대표보다 안철수 전 대표의 더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김 소장님, 이런 민심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갤럽 문항을 보면 차기 대선 야권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41%, 그리고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3%로 나왔는데요. 이게 7개월 만에 한 조사입니다. 근데 7개월 만에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은 9%포인트 올랐고요. 네.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표 지지율은 1%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는데, 제가 여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서 보면은 7개월 전보다 무응답층이 9%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무응답층이 안철수 후보 쪽에 많이 갔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런데 오늘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41%나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느냐고 바라보면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 50%가 넘는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을 지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무당파에서 한 35%.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50%가 넘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표를 지지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34%만이 안철수 대표를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당층에서 인기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예. 아마 여론이라는 건 좀 숙성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나 다음 주쯤 나오는 조사 결과를 보면 정확하게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 결과, 전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이 됐지만 사실 결국에는 호남권 유권자들의 민심이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가 사실은 가장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판넬을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안철수 탈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전국에서는 잘한 일이다라는 게 44%, 25% 이렇게 했는데 광주 전남에서는 그 수치가 굉장히 좁아들었어요. 좁아들고 또 아까 결과에서도 오히려 광주에서는 2배 이상 문재인 대표보다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정 이사님, 네. 어떻게 이런 민심을 읽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갤럽 조사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숫자를. 그 전체 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층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무당파층이 안철수 대표를 지지한 것과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 세력들이 섞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체적인 지도가
지지도가 아닌 쪽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높았고 당연히 또 광주 전남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불행하게도 최근에 지지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이걸 네. 반영을 한 거고요. 근데 또 하나 다른 각에서 봐야 될 거는 무당층과 새누리당이 안철수 전 대표로 이전해 왔다라는 건 또한 야권 지지층이 점차적으로 넓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또 신호다 이런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 번의 여론조사는 중요하지 않고요. 예. 앞으로의 추세를 봐야겠지만 이 두 가지를 좀 유념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대표님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게 지금 두 개의 그 함정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안철수 대표에게 이제 함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과연 충성도 있는 지지겠느냐는 거예요. 무당층에서 왔다. 그리고 이제 김 소장님 분석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에서도 왔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즐기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잘했지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 그 안에 있어서 안타까웠다기보다는 쪼개지는 게 즐거워서 좋다고 대답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봐요. 5% 정도가 뭐 이렇게 온 것처럼 보이는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성도가 높은 것일 거냐라고 하는 이제 함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네. 뭐냐면 살짝 물어보니까 안철수 의원을 이제 수행했던 분들이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호남 이제 광주까지 쭉 돌면서 상당히 기운을 얻어서 갔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제 상당히 체감할 때 좀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의원은 기운을 많이 얻었다 이제 이겁니다. 근데 여론조사에서요. 예. 창당하지도 않은 당이 저만큼 나왔다. 이게 기대가 높잖아요. 예. 어쩔 겁니까 이제? 뭘로 그 기대를 충족하죠? 사실은 사람과 구체적인 실천이잖아요. 언제까지 말로만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 뭐 마땅히 올만한 사람도 없는 데다가 예. 이런저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그래서 지금 세 가지 기준 딱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목 도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안에서 이런저런 눈치 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20명 정도의 원내교섭단체가 될 건지 말 건지도 모르는 판에 문병호 의원이 30명은 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예. 기대치를 높여놨어요. 높여놨고. 그리고 여론조사도 기대가 높아졌고. 높아요. 근데 보여주는 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2012년 대선 때처럼 그리고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있었던 합당 직전처럼 지지율은 높은데 보여주는 거 없으니까 자꾸 빠질 하루가 것이다. 다르게 빠지는 이런 상황에 또 빠질 수 있다. 이게 두 안 전 개의 대표에 함정이에요. 대한 기대치 너무 좀 조급하게 성급하게 요구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게 활주로는 짧은데 기대는 높아요. 그럼 여기 이제 막 뭔가를 보여주고 막 해야 되는데 본인이 또 뭐가 높느냐면 본인의 가치 기준도 높은 것 같아요. 많이 높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예수님이 볼 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 죄인들 받아들여가지고 어쨌든 본인의 사랑과 뭐 이런 걸 실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기존의 정치판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가기가 머뭇거려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닿기 쉽지 않고 뭔가 보여줄 만한 힘도 지금은 없는 상태. 이게 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되게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뭐냐면 그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야권에서 야당이 탈당을 하니까 야당 분열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약해졌어요. 이거를 네. 지금 계속 강조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광주 호남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서 그 정권 교체 가능성이 멀어진 거 아니야? 예. 라고 하는 걱정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괜찮습니다. 보십시오. 새누리당이 약해졌습니다. 제가 계속 야권을 확장시키고 야권을 혁신시켜서 제가 집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인을 계속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에게는 두 개의 함정이라고 하는 포인트 하나와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 여론조사를 통한 본인의 가능성을 계속 호남 쪽에 야권 지지층에게 알려주는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오히려 기대치를 높인 것이 부담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있는 야당 시스템, 야당 체제, 그리고 여야가 가지고 있는 여야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의 표출구일 뿐이다. 일단은 뭐 안철수 대표가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신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탈당 기자회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국민들한테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였느냐에 대해서는 다 의구심을 표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탈당을 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딱 탈당하고 나서 연속해서 어떤 연쇄 탈당과 그것이 어떤 신당 시나리오, 그리고 뭐 서로 기존에 밖에 있던 분들과의 회동을 통한 무엇인가 숙성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첫 스텝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개인의 행보에 있어서도 잘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부산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왔구나. 그래서 현재 야당에 대한 또는 친노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 야당 내의 반감에 대한 예. 반사이익을 기대고 나왔을 뿐이지 아직 그 기대를 자신으로 모으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현실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새로운 대안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다. 지금부터 하기 나름이다. 여론조사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지금 뭐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요동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게 일주일 후에 또는 한 달 내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기의 시각과 이것들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득해내냐. 그 아주 중심축에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여론조사는 얼마든지 네. 파동을 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건 레퍼런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일 뿐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하나의 참고용이지 결정용이 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좀 더 붙인다면은 아까 거기 지금 보면 강주 전라에서 안철수 탈당에 대해서 잘한 일이라는 게 지금 35%라고 지금 예. 나오는데요. 그리고 잘못한 일이 또 30인데 저는 저 수치만 봤을 때는 별로 호남에서 그다지 안철수 탈당에 대해서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강주 전라 지역을 보면요, 새누리당 지지율이 많이 나올 때는 15% 가까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요즘은. 그래서 강주 전라 지역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10%가 넘는데 평균적으로 그렇다면 이 10%는 당연히 안철수 탈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걸 다 감안해봤을 때는 전국 평균보다 넘어서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니까 그다시 우호적이지는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첫째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박용진 대변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의 문제는 바로 그 유권자들의 충성도가 얼마나 강한가를 이제까지 한 번도 검증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표로서요. 예. 조사를 해보면 무당파가 안철수 의원한테 쏠림 현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 처음에 어떤 후보를 지지하냐고 물어보면 한 무당파가 한 30%가 나와요. 그러면 그 30%한테 우리가 또 직접 물어봐요. 그래도 누가 좀 더 낫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러면 그 30% 중에 30%는 100으로 났을 때요. 20%도 안 잡혀요. 그러면 끝까지 무당파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과연 이 무당파들이 이렇게 10%, 20% 이렇게 옮겨간 안철수 쪽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막상 투표날 와서 투표를 찍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 한 번도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한 번도 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죠? 또 국회의원 출마했던 지역 또 노원은 좀 약간 좀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은 아직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정말 야권이 확장하느냐 아니면은 그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이 전략적 선택을 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봤는데 좀 혼란스러운 게요.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대선 경쟁력을 직접 물어봤단 말이죠. 이러면 이게 변별력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여권의 김무성 대표와 안철수,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현 대표 이렇게 물어봤으면 오히려 훨씬 더 변별력이 있지 않을나에 대한 이 아쉬움이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탈당을 한 것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로 볼 때 우리 당의 지지층이나 호남의 지지층이 반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양쪽 진영 다 탈당의 원인이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정말 이 공천구가 둘러싼 욕심이 아니고 공천에 대한 혁신에 대한 문제였다면 그 문제에서 양쪽 진영 다 반성하고 되짚어보고 다시 이 문제를 한번 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과를 봤습니다. 사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호남의 민심을 한번 직접 가서 들어봤는데요. 저 호남 분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다 죽는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인정하고 사퇴하는 게 근데 너무 이렇게 나몰라라는 식으로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러나 호남에는 지방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큰 돌풍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지지를 했던 시민으로서는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뀐 부분도 있었고 좀 한 길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게 분열하면은 정권 교체가 죽어도 안 됩니다. 바꿀 수도 없고요. 짧은 네 분의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여론이 다르게 집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박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지금 우리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한겨레학을 리서치 플러스가 여론조사 한 것도 발표가 됐어요. 거기서도 우리가 보통 짐작할 만한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것 중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의 61.9%가 선거 전에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이 어디겠습니까? 방금 전 인터뷰하신 저 네 분이 포함돼서 네. 광주 호남 지역이 가장 크고요. 수도권에 있는 층들이 호남 그렇습니다. 분들. 이런 예. 분들로서는 지금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따지는 걸 물으면 얘가 잘했어 얘가 잘했어 대답을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합쳐야지. 이거 하나로 그냥 의견들 거의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정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이런 분위기를 모르겠습니까? 열심히 호남 쪽을 돌고 뭐 광주, 전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사파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대선 바라보고 쭉 가고 이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을 따르는 많은 정치인들은 총선 전에 뭔가 이렇게 합의해서 서로 세력을 좀 정리를 하든지 단일화를 네. 하든지 합당을 하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찬성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고 가버리면 아마 안철수 의원이 되게 어려운 일을 겪을 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층이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이겨라. 네. 힘 합쳐서 총선에서 이기고 통합하라. 이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걸 모를까요? 알아요.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표도 알기 때문에 일단 강경하게 칼 딱 빼놓고 네. 강경하게 쭉 정리해 놓은 뒤에 그다음에 이제 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모래판에 올라가서 정리를 그런데 해야죠. 그런 시나리오를 이미 새누리당 등 간파했더라고요. 여권에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합쳐라, 뭉쳐라. 이게 소위 말하는 그 호남권 그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합쳐라라는 말은 동의하지만 언제 합쳐라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 총선 전에 합칠 거냐 아니면은 총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을 위해서 지금 제대로 해서 좀 정리를 좀 해라. 그래서 일부에서 호남 민심 중에 일부는 지금의 새정년의 이 분위기로는 안 되니까 대선을 앞두고 이번 총선을 기회로 해가지고 좀 바꿔라 이런 요구가 있는 반면에 아니 이렇게 흩어져가지고는 총선 완전히 깨지고 대선 때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두 가지 요구가 아직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전 대표가 예. 자기가 정말 대안이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호남으로 중심을 해서 어차피 호남 두 분 다 호남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선택지가 있는 건데 호남 그 민심에 있어서 안철수가 대안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속하게 민심이 바뀔 수 있어요. 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수도권에 있는 출마자들입니다. 야당의 수도권의 출마자들. 이분들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민심들이 이렇게 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예. 수도권에 나오는 우리 새정년의 후보들은 총선 전에 이걸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크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말씀하셨듯이 여당에서는 뭐 이렇게 가면은 이런 식으로만 가면은 예. 굉장히 여권에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같이 알겠습니다. 갖는 거겠죠. 다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너무 좀 우울한가요 분위기가? 근데 이제 아까 탈당의 이제 책임은 어차피 안철수 전 대표 탈당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야권이 총선 전에 다시 대통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후에 하느냐 그거는 저는 어떤 형태든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네. 당대 당에 연대를 해도 되고요. 거기서 공천에 대한 경쟁을 해도 됩니다. 통합 전당대회를 해도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양쪽 진영으로 만약에 정치 세력들이 간다면 왜 갈라졌습니까? 혁신의 내용이 무엇이고 진정한 혁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각각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이제 이후에 국민들이 유권자가 선택을 하겠죠.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요.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에 가서 KTX 3시간 반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이건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혁신의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호남에 가서 호남 차별 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발언은 앞으로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혁신의 내용을 얘기하시고 두 번째 혁신을 누구랑 함께 할 건지 출마자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새정치민주연합하고 경쟁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긍정적인 효과로 갔을 때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긍정적인 예. 야권의 틀이 넓어지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가셔가지고는 호남을 다시는 차별하지 않겠다. 그리고 호남의 한을 풀어주겠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마 많은 분들은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역주의, 소위 말하는 낡은 진보 청산하고 이게 맞는 의인가 하는 좀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또 안철수 의원이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에 가서 섭섭한 점이 많겠죠. 근데 이제 나오셔갖고는 계속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다시는 정권을 못 잡는 정당이다는 식으로 자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결국은 본인이 대선을 생각한다면 호남만 갖고는 안 됩니다. 호남의 지지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뭐 마음에 안 드시는 친노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발언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새정치민주연합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진성준 위원장하고도 전화 통화해서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가입 열풍이 그렇게 지금 뜨겁게 있다고 하는데 박 대변인님 네. 어떤 상황, 어떤 민심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뭐 진성준 위원장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법이 좀 달라져서 예전에는 저 입당 원서를 다운받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입당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때는 들어가서 서류를 다운받습니다. 예. 서류를 다운받아서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서 이거를 작성을 적고. 합니다. 자, 본인이 사인을 합니다. 아니면 도장을 찍거나 요거를 들고 서울시당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팩스를 넣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에라 복잡해서 안 한다고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선을 하는 법이 통과가 됐고 온라인으로는 원래 왜 못하게 됐었냐면 전에는 했었어요. 사상 최초는 아니에요. 전에도 했었으나 지금 한번 문제가 생겨서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야말로 뭐 박스 떼기 하고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양쪽이 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금지시키면서 생겨났다가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다 그래서 바꿨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뭐 시연도 좀 했습니다만 저도 아까 잠깐 해보니까 저는 이미 입당된 사람이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한번 해봤는데 해보니까. 안 들어가져요. 뭐 이게 약간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양인데 들어가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인증받으면 중복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기하고 있어서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 아까 저 진성준 위원장도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세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들의 입당을 보다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야당에서도 이 분위기에 안철수 의원 탈당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재미있는 동영상도 만들고 또 어수선한 심정을 억누르고 우리 문재인 대표가 시연도 직접 하고 점심도 쏜다고 공약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나온 게 지금 사실 인터넷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게 지금 홍보 동영상이 인기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문재인 대표하고 지금 이인영 최고위원이 보이는군요. 최재성 본부장도 보이고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이게 지금 박 대변인님 홍종학 의원이 만든 홍보 영상인데 이게 지금 온라인 입당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좀 홍보하는 그런 영상이죠. 요즘 저 젊은 세대들 말로 글로 주장하는 걸 잘 안 보고 안 듣습니다. 이렇게 영상 통해 가지고 재미있는 영상 하고 그러면서 메시지 전달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좀 똑바로 잘 강하게 만들어 봐라. 그러려면 당신이 참여하라라고 하는 그 지지층의 욕구를 당의 주인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연결해내는 그런 영상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사실 새누리당에서 저런 걸 좀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대표 뭐 로봇춤도 추고 뭐 이런 등등했는데 이제 조금 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신을 좀 차리는 걸까요? 근데 사실 요즘 인터넷에서 또 유행되는 게 이제 이해란 씨의 백세 인상이라는 노래가 그렇게 또 지금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그걸 뭐 정당 캠페인에 홍보 캠페인에도 활용한다. 또 뭐 전 홍보본부장도 다시 조동원 홍보본부장이 복귀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동원 본부장 복귀 소식을 듣고선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를 많이 해요. 잘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색깔을 바꾼 홍보 전문가 아닙니까?
과거의 한나라당 그 이전부터 계속 썼던 파란색을 버리고 금기시에 됐던 빨간색을 과감하게 채용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그것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또 선거할 때마다 가지고 있던 굉장히 많은 숙제들을 풀었습니다. 시각적인 숙제들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홍보적으로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 다시 복귀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백세 인생 얘기는 뭐 지금 뭐 여의도에서 너무나 열풍적이에요. 패러디도 뭐 보좌관들도 그렇고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패러디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안 쓰는 게 이상한 정도이고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건 조동원 본부장이 오자마자 이 소리가 나오는 게 이게 여야를 떠나서 이걸 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속된 말이지만 선빵을 하고 나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고요. 저는 오늘 아까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작동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도 뭐 이렇게 그동안에 보면은 홍보물이나 아니면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그 조직이 돌아간다는 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합니다. 정말 혼란스럽다면 그런 것들이 작동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그 게이트키퍼들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대표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그것들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보니까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편의성 중심으로 계속하고 내용도 굉장히 재밌고 그러는데 지금 뭐 당원들도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후보도 온라인 투표로 뽑고 뭐 의정 활동도 요새는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어디까지 이걸 대체할 수 있을까? 편의성은 있지만 전자상거래가 발전할 때 그 보안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제도가 뒷받침했는데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그만큼 보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선거 때마다 논의되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이건 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절차적인 민주주의, 민주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말씀인데. 아니 근데 이제 온라인 입당자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입당을 하는 사람과 보통 이제 선거인단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큰 선거, 총선거 전에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총선거, 대통령 선거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 지지자들을 억지로 모집하는 데 활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직권 입당하는 사람은 아무 투표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100% 뭐 우리 안심번호로 하든 아니면 입당원 당비를 내는 당원이 투표권이 있든 간에 그건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스스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당을 위해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20, 30대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이 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캠페인들은 새누리당도 이렇게 경선과 관련된 민감하지 않을 때 서로 이렇게 캠페인을 해서 건전한 우리 젊은 층들도 당원이 돼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지금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10,000명이 되면 10,000명 입당자에게 문재인 대표가 점심을 쏜다 그랬는데 박영진 대변인님은 어떻게 한번 몇 명 들어오시면 점심을 쏘실 대표 점심값 떨어지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당 정치의 제일 큰 핵심은 사실은 이제 당원들이거든요. 당원들이 자발적 입당 그리고 그 당원들에 대한 교육 작업이 기본인 거예요. 그다음에 당원들이 직접 활동 참여 이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전부 다 공천 어떻게 하는지만 보다 보니까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걸 빠뜨리고 있습니다. 당원에 대한 기본 교육을 상당히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혁신적인 작업들에 대해서 지시를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원들이 당의 강령에 대해서 학습하고 당의 주요 결정사항에 참여하고 알고 있고 비판과 토론을 같이 진행한 연후에 선거를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대표로 누가 나갈 거야? 그 사람을 뽑는다면 저는 사실은 국민 여론조사 같은 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원들이 알아서 사실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으니까. 여야를 떠나서 이런 인터넷 당원이 는다는 그만큼 시민들의 성숙도가 오르고 있다라고 어떤 반증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국회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참 안타깝고 지금 선거구 획정 또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정의화 국회의장 또 정부, 여당, 여야가 지금 다 혼란스럽고 굉장히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밤에 모였는데 김 소장님 사실 네. 뭐 특별히 답을 내지를 못했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뭐 집권상장의 뜻을 지금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당도 문제지만 참 여당도 문제지만 야당도 문제지만 참 여당도 문제가 많다고 느껴지는 예. 게 이 여당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극한 대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를 중간에 두고 한때는 김무성 대표와 또 청와대가 또 대결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는 또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또 대결 국면을 보이더니 이제는 또 정의화 국회의장하고 또 대결하는 국면을 네. 보여주는 게 국민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전하게 정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물론 박 대통령님이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도 있고 정의화 국회의장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예. 다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삼권 분립 다 옳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두 분이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가장 지금 이 일을 푸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여당의 지도부를 좀 만나서 대통령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으로 예. 통과를 시켜주겠느냐는 이런 좀 논의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줄 보이면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조금 더 안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좀 이 듭니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네. 더 독하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니 적어도 말이에요. 아무리 대통령 눈치 보는 뭐 친박계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뽑은 국회 입법부의 수장을 향해서 말이죠. 저런 식으로 모욕을 줘도 되나 싶을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이분들의 이 비상한 눈치 보기가 오히려 의회 민주주의를 지금 짓밟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 대통령과 그 정부 여당이 얘기하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면 8년의 새누리당 집권 그리고 3년의 박근혜 정부 집권 이 시기 동안 경제를 이렇게 망쳤다는 얘기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가 전제되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 국회에 와가지고 그동안 지금 우리 경제 운영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튼튼하고 괜찮다. 예. 뭐 국제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린 잘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경제부총리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분 지금 국회에 들어오려고 짐 싸놨다는 소문 파다하던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분 잘할 때까지 계속 거기 둬야죠. 그리고 7개월짜리 장관들 누가 임명했습니까? 이렇게 7개월짜리 장관들 업무 파악도 못하게 임명해놓고 그다음에 지금 좌불안석 언제 지금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지 모르는 그런 내각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입법부 수장한테 그다음에 국회한테 이런 식으로 겁박을 네. 하고 몰아붙이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뭔가 싶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아까 지금 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본인 생각만 네. 본인만 맞다고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삼권 분립이 있겠습니까? 왜 헌법 정신 지금 얘기되겠어요? 삼권 분립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용진 대변인께서는 다시 대변인 복귀하신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야당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네, 저도 상당 부분 좀 국민의 입장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좀 좁혀서 봐야 합니다. 모든 사안은 이거 있는데 이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모든 것이 안 풀리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안만 가지고 보면은 저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우리 법 조문에 요건 같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청와대나 여당에서 얘기하는 이 위기의식이 또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절충을 해가지고 다른 선을 이룰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여당 지도부도 좀 안이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야당이 거의 유고 상태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당을 제끼고 국회의장 보고 직권사정을 해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하는 정도까지는 야당의 지도부와 더 좀 공을 들였어야 한다. 그래서 뭐 어제도 최고위원회에서 직접 찾아가자 문재인 대표하고 이종걸 원내대표 찾아가서 다시 한번 설득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정말 노력하는구나. 예. 그래서 안 되겠으면은 그 다음에 국회의장한테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좀 노력해달 이런 숙성 과정이 좀 있었어야겠다라는 답답한 마음은 있지만 예.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삼권 분립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삼권 분립의 기본 전제는 삼권 세 가지 축이 제대로 서 있을 때의 삼권 분립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축이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축이 국회다. 예, 국회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는데 자기들의 권한만 얘기하고 자기들의 리그에서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 하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오늘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에서 잠이 안 올 정도로 지금 이루지 못한다. 청년 일자리가 걱정된다. 경제 상황이 우려스럽다.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직권상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네, 해석하십니까? 직권상정은 참 복잡합니다. 근데 나눠서 봐야 될 건데요. 형식적으로만 보면 사실 국회 선진화법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본인이 답답하니까 다시 이제 국회 와서 레이저 강선에 이어서 지금 호통 정치 한다고 또 얘기하는 편이 있고 또 여권 분들은 야권이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직권상정의 문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8대 법안의 쟁점에 대해서 모르세요. 그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걱정하는 건 지금 경제 살리기 아닙니까? 네. 그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소한 지금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 경제 살리기면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몇 가지 법이 원샷법하고 서비스 산업법인데요. 네. 야권에서 우려하는 거는 원샷법. 얼마 전에 무리를 삼성에서 무리를 많이 일으켰어요. 재벌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 엔지니어 합병도 무산됐고요. 그다음에 제일모직 삼성물산 엄청나게 나라를 또 흔들었습니다. 이런 우려, 재벌의 2세, 3세의 구조조정 문제에 이 법이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요. 야권에서. 네. 또 하나는 서비스 산업법은 당연히 이제 의료 민영화 문제가 걱정이 돼서 반대를 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지금 국회의 직권상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와 야와 정부가 모여서 국민을 앞에서 TV 토론을 생중계하는 겁니다. 뭐가 쟁점인지, 이게 좁힐 수 없는지, 그리고 합의를 할 수 있는 걸 먼저 통과하자 이거죠. 정말 경제가 급하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1000일 넘게, 1400일 가까이 논의됐던 것이 지금에 와서 그럼 올해 안에 그걸 하자 이거죠. 만약에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면 이거를 무조건 이 법안을 통과하냐 마냐가 아니라 야권에서 발목 잡기가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국민에게 까고 여와 야와 누가 정말 발목을 잡는지 끝장 정부하고 해야죠. 잠깐만, 요거 또 하나고요. 또 하나는 테러 방지법은 사실 국정원의 신뢰를 못 준 문제가 있고요. 노동법은요. 이게 굉장히 접근이 다릅니다. 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이라고 하고요. 야권에서 노동악법 5개 법안이라고 하고 대체법도 만들어놨는데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이 문제는 사실은 통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노동계 쪽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말 급한 게 경제 살리기면 급한 문제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게 직권상정이냐 아니냐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우리 굉장히 그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위기에 대한 온도 차이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0일 넘게 있는데 그때 그러면 왜 국민들이 모르냐?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면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때 여론조사에서 하면 되죠. 얼마나 기술이 발전돼 있습니까? 하지만 국민들이 일일이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험 요소가 있으면은 그걸 논의해가지고 바꾸면 되는데 아예 그것을 묻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논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차치해놓고 사실은 그런 아주 절박한 마음들 그리고 우리 현실에 대한 이해가 좀 맞고 자기 이해보다 야당의 이해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라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그리고 몇 가지 한계 속에서 지금 19대 국회가 4월 달에 끝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4월 달까지는 국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총선 전국에 들어가가지고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안이 딱 끝난 다음에는 누구도 강압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해법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직권상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그런 뒤에 마지노선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하지 말아라 아니면 더 미루자라고 하기엔 우리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다라는 거죠. 직권상정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야당의 인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2년 전이 2013년 연말 그때가 이제 마지막 예산안 가지고 야당이 뭔가 이렇게 협상력이 상당히 높였던 때라서요. 근데 그때 이른바 국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법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입니다. 이른바 대통령 관심법으로 지정돼 가지고요. 청와대에서 계속 전화 오니까 거의 뭐 그 여당의 원내 지도부 뭐 거의 난리 났었습니다. 이게 통과시키려고요. 그때 내용이 뭐였느냐면 이게 통과되어야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2조 3천억 원의 신규 투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1만 4천 개의 일자리가 발생하는데 왜 야당은 발목을 잡느냐는 거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 쪽이 저희가 확인해 본 걸로는 170명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 아이고 수요 예측을 잘못했나 보네요 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죠. 대통령이 열심히 하려고 그랬으나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보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 압박하고 다른 예측 조사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거고요. 야당으로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라고 야당이라고 테러에 대해서 뭐 눈 감고 있느냐 안 그래요. 저희도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모든 테러와 관련된 주무 기관을 어디로 두려고 그러냐 모든 권한을 다 국정원에 집중시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국정원에 대한 신뢰는요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도 안 믿었어요. 국정원이 뭐 하는 거 다 반대했고요. 국회에 와 있는 국정원의 무슨 출장소 공간도 뭐 망치 들고 부숴가지고 뭐 이거 공개하고 막 이랬다. 공작 정치의 산실이다 이러면서 저 아직도 생생한데 그러니까 국정원에 대한 신뢰 문제예요. 국정원은 어떤 기관입니까? 대통령 직속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지니까 야당 대표들 불러서 야당의 국정원 죽어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정보위원들 불러서 계속 설득하고 제가 뭐 어떤 보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일에 이걸 가지고 국내 사찰을 하거나 정치에 관여한다. 그러면 그 국정원장 무기정의 시킵시다. 법을 바꿔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은 최하 징역 30년으로 합시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하고 법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죠.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생산적인 얘기가 되면 되는데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소위니 법안 뭐 상임위가 안 열리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정의와 국회의장 대통령 전화번호도 모르신다면서요. 국회 수장하고도 전화가 안 된대요. 김무성 대표가 김무성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잘 소통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여당하고도 안 되는데 야당하고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장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지적했다는 거 아닙니까? 소통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국회를 경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건 대통령께서도 5선의 국회의원 아니십니까? 여당 대표 노릇도 해보셨고 야당 대표 노릇도 해보셨던 가장 소통이 활발하실 분이 왜 청와대 가셔가지고 저렇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충분히 야당의 입장은 좀 이해가 되는데요.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훈수를 둘 정도로 이렇게 소통을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직권상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하는 의견이 41.9% 그리고 반대하는 의견이 46%입니다. 그러면 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요 찬성하는 41.9%도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물론 요 반대하는 46%도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니까 요 46과 41.9%는 양극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균형으로 중간 지점으로 가져오게 하는 게 바로 국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역할을 지금 우리가 뭐 논의하듯이 그럼 그걸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야당을 좀 불러서 얘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만 그것보다는 좀 여야가 좀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당은 야당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당은 지금 제가 봤을 땐 좀 답답한 게 전략적 접근이 좀 틀렸다는 거죠. 지금 아까 이장호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야당 지도부가 붕괴되고 야당이 모두 안 하고 야당 지도부가 붕괴가 됐으면 지금 4만 명의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당원이 등록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탈당할 사람은 탈당해도 그래도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설득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대통령은 답답하죠. 본인은 정말 경제를 정말 살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10,000명이 일자리 창출된다는데 교장 뭐 160명 됐다. 그 얘기는요.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만 국한된 얘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맨날 그런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실물 경기와 체감 경기는 항상 차이가 많이 난다. 차이가 있다. 경제 지표랑 예. 실물 경기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근데 저는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직권상정 얘기한 게 좀 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12월 2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직권상정 얘기한 청와대에서 얘기를 한 전달을 거잖아요. 했- 어쨌든 의견을 저는 전달했다는 그것이 전달됐다고 보는 거고 죄송합니다. 근데 12월 2일 날 이제 예산안이 있잖아요. 선진화법에 보면 예산안 통과 때까지 여당이 유리합니다. 정부가 유리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거 지나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할 게 아니고 예산안 통과될 때 야당에서 요구한 뭐 복지의 누리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 펼쳐놓고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너무 양보를 안 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법률안 몇 개 포기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노동법 같은 경우는 야당이 원하는 데도 좀 해주든지 그리고 몇 가지를 좀 수정해서 협상안들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요. 네. 지금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아까 첫 며칠이 걸린 거고요. 그리고 12월 2일 전에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왜 안 했을까? 또 지금 왜 다시 욱박을 지를까? 저는 이 시점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때 풀어놨으면 예산안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거겠죠.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야당한테 예산안을 많이 양보하지 않았잖아요. 네. 예. 제가 문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예,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뭐 우리가 대리전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 말씀하시는 분들이 타당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이런 대화가 왜 국회에서는 안 될까라고 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과하게 이 모든 문제를 다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야. 그걸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가면은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디펜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야가 결국은 대화를 하고 해법을 찾기보다는 뭐 우리는 사수해야 해, 우리는 공격해, 공수의 아주 극단적인 결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게 우리 네. 정치 문화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논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돌아가신 분의 뭐 이야기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보통 야당의 이게 정통적인 지지자들은요. 고인이 되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쿠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는 제 기억에 이게 76년인가예요. 유신 이제 정제하고 이제 하야하셔라 물러나셔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영수회담으로 들어갔답니다. 근데 뭐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강경태도를 누구로 데려가지고 뭔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아직도 비사로 남아있죠. 예. 예. 그런데 그때 나중에 이제 YS가 이런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갔더니만 이미 이제 부인 유경수 여사도 그렇게 비명에 가시고 나서 나 이 적막한 데 오래 있을 생각 없다. 김총재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네. 박정희 그때 당시 대통령이. 저는 그 당시 철권 통치의 박정희 대통령도 야당 당수 이렇게 데려다가 그게 뭐 진심으로 울었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네. 뭐 액션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화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네. 배우셔야죠. 좀 더 예. 포용하고 들어라. 우리 김 소장님 이야기 듣고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네, 될 것 저도 뭐 같습니다. 그 의견 동의합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번에 뭐 직권 상정하냐 안 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야당의 책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당 지도부 책임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많은 시청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많이 지켜봤을 것 같은데요. 오늘 토론처럼 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이야기가 국회에서 또 청와대와 국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